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 대한민국 최고의 강연 최강 1교시에서 강연을 맡은 도시계획 전문가 마강래입니다. 지난 강연에서는 수도권 쏠림 현상이 가져오는 사회적 폐해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강연에서는 우리나라의 거대 인구 집단인 베이비 부머에 대해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베이비 부머의 상당수는 농촌을 떠나서 도시로 이동한 이들입니다. 이들의 대도시 탈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인생 이모작을 통해 행복한 삶을 꿈꾸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강연 주제는 베이비 부머의 인생 이모작입니다. 베이비 부머는 베이비가 붐을 이룬 시기에 태어났던 이들을 일컫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요, 2차 대전 이후 출산율이 급등했던 시기, 그 시기에 태어난 이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요, 일본에도 베이비 부머가 있고 영국과 미국에도 베이비 부머가 있습니다. 단 시기별로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죠. 또 일본, 영국,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시작점이 거의 비슷한데 어떤 나라들은 좀 짧게 베이비 부머를 정의하고 있고요. 또 다른 나라들은 좀 길게 베이비 부머를 정의하고 있다라는 거.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미국의 베이비 부머는 1946년부터 65년까지 19년 동안 태어난 무려 7,700만 명의 인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국도 시기는 비슷합니다. 19년 동안 1,500만 명 정도의 베이비 부머가 태어났습니다. 일본은요, 난카이 세대, 덩어리 세대라고 불리는데요. 베이비 부머가요. 47년, 48년, 49년에 3년간 태어난 700만 정도의 인구를 베이비 부머로 칭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떨까요? 한국전쟁이 끝난 후 1955년부터 1963년까지 9년 동안 태어난 인구를 베이비 부머로 칭하고 있고요. 이 인구의 규모는 700만 명이 조금 넘는다라고 일단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그래프를 한번 볼까요? X축은 나이대를 나타내고 있고요. Y축 같은 경우에는 현존하는 인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옥 모양으로 생겼죠. 우리나라 인구 구조를 보면요, 한국전쟁 이후에 쌍봉나타의 허리처럼 이렇게 두 번의 정점이 있었는데요, 한 번 정점은 1960년 정도에 있었고요. 실질적으로 58 개띠로 또 이렇게 명명되는 분들, 굉장히 많은 인구가 그 당시에 태어났죠. 다른 한 번은 1970년대 아니면 70년대 초반에 태어난 이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인구 덩어리를 다 합치게 되면은 전체 인구가 1650만 명 정도가 됩니다. 1650만 명은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인구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따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이 3분의 1에 해당하는 인구가 은퇴가 깊숙하게 진행이 됐거나 아니면은 지금 시작점에 있다라는 것. 굉장히 사회 경제적 의미가 있는 계층이고요. 그렇다면 이 거대 인구 덩어리를 같이 봐야 되는데 저희가 1차 베이비 붐만 볼 수는 없다. 그래서 1차와 그 중간에 1, 2차 사이에 인구 감소 정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잠깐 들어간 부분, 그 다음에 2차 베이비 부머는 74년생까지 이어지는데요. 그래서 1955년생부터 1974년 20년의 기간에 태어난 이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 수가. 그 다음에 이 많은 인구가 은퇴를 경험하고 있고요. 또 이게 미치는 우리 인구적인 측면에서 또 사회적인 측면에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임팩트가 상당할 거다. 그래서 만약 그 임팩트가 상당하다면 이 두
집단 1차 베이비 부머와 2차 베이비 부머를 같이 붙여가지고 저희가 그 의미를 살펴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베이비 부머의 은퇴가 깊숙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저는 2차 베이비 부머입니다. 1971년생이고요. 2차 베이비 부머인데 저 친구들도 실제 지금 은퇴를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은퇴 가속이 붙고 있다라는 거, 이 점 좀 강조드리고 싶은데요. 자,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통계청에서 얘기한 생애 주기 가설을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렇게 종 모양으로 이렇게 불룩 튀어나온 것은요, 소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노동소득. 노동소득을 보면요, X축은 나이거든요. 어렸을 때는 거의 소득이 없다가 한 20대부터 소득이 점점 증가하죠. 그 다음에 그 픽이 40대 초반입니다. 그리고 점점 줄어드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죠. 하지만 인간인 경우에는 어떤 나이 연령 계층이든 소비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소비에 관련된 선은 요 가운데 이렇게 좀 평평하게 나와 있는 선입니다. 그래서 이 노동소득과 이 소비를 두 개를 같이 동시에 고려한다면 어느 점이 적자 구간인지 연령대별로 한번 살펴볼 때요, 어떤 부분이 흑자 구간인지를 정확하게 좀 판별해낼 수 있는 것 같네요. 이 소득과 소비와의 상관관계 속에서 흑자 구간은 27세부터 59세, 그러니까 거의 60세에 가까운 기간 동안 흑자 구간이고요. 나머지 기간, 어렸을 때는 부모님의 서포트를 받아야 되고요. 오른쪽 적자 구간에서는 본인이 흑자 구간에서 벌어둔 돈으로 이렇게 스프레드 시키면서 써야 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 이건 생애 중위 가설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제 그래프 중에 하나다라는 겁니다. 인생에서는 흑자 구간이 있고 적자 구간이 있다. 그 적자 구간은 기본적으로 다른 이의 도움을 받든지, 예를 들어서 어린 경우엔 부모의 도움을 받든지, 그 다음에 또 나이 들은 적자 구간에서는 자신의 어떤 그런 소득을 갖다가 거기에 나중에 그러니까 모아둔 저축으로 쓰든지, 아니면 또 자식의 도움을 받는 어떤 그런 구조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 1차와 2차 베이비 부머의 은퇴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중요한 사실은 실제 평균 수명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지금 60대 은퇴하는 분들, 뭐 심지어 50대 중반에 은퇴하는 분들도 100세에 생일상을 받을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굉장히 오래 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들이 여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까요? 나머지 여생을요. 자, 이게 오늘의 핵심 내용입니다. 부부 기준으로 은퇴를 앞둔 이들에게 어느 정도가 적정한 생활비겠냐라고 설문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많은 이들이 답했어요. 은퇴 이후에 250만 원, 260만 원 정도, 이 정도가 되면은 부부 기준으로 적정하게 여생을 잘 보낼 수 있겠다라고. 그럼 이 적정 생활비는 아마도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이거 너무 많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적정은 일단은 뒤로 밀어두고요. 최소 생활비로 넘어갑시다. 적정 생활비는 사실 영화관도 좀 제대로 가고 좀 고급 레스토랑에 가가지고 한번 기분도 내보고 좀 그래서 좀 그래도 좀 부족하지 않다라고 느끼는 어느 그 정도의 생활비인데요. 그게 너무 좀 많다 보니까 최소 생활비도 같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최소 생활비는 어느 정도일까요? 물어보는데, 이 최소 생활비는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돈입니다. 허리띠를 약간 졸라매고 쓰고 싶은 거 굉장히 많이 참고 그래도 견딜 수 있는, 여생을 잘 견딜 수 있는 그런 비용이 어느 정도가 들까? 답변한 내용을 보면요, 부부 기준으로 200만 원 정도다라는 겁니다. 자, 200만 원이 약간 안 됩니다. 바로 은퇴를 앞둔 이들에게 은퇴 이후에 어느 정도의 생활비를 확보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상위 그룹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이 차지하는 노후 생활을 확보하는데 굉장히 크고요. 중위 그룹도 뭐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큽니다. 하위 그룹 같은 경우에는요, 기초연금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커지죠. 이 결과를 보시면은 아마 좀 이거 정말 충격적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은퇴를 앞둔 이들의 현실이고요. 이런 분들이 생각하는 적정 생활비와 최소 생활비 수준은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어려운 액수다. 그러다 보니까 은퇴는 했는데 실제 일을 해야만 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많이 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OECD 통계에서는요, 실질 은퇴 연령이다라는 어떤 그런 지표를 따로 별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 그래프에서 본 것처럼 상황이 그렇게 녹록치 않다 보니까 여전히 일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은퇴자들이 있는 거고요. 또 이런 은퇴자들은 일하는 은퇴자라는 말이 좀 이상하죠, 그렇죠? 이렇게 명명이 되어 가고 있고요.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OECD 같은 경우에는요, 실질 은퇴 연령은 남성은 한 65세가 조금 넘는 수준, 여성은 한 63.5세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요, 1990년까지 OECD랑 사실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이후에는 이 실질 은퇴 연령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해 왔다라는 것, 그리고 최근 시점으로 오게 된다라면은 우리나라의 경우는 남녀 동일하게 대략적으로 73세가 실질 은퇴 연령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OECD 통계 중에서 최고 높은 연령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인구 구조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고 있다. 65년도에는 정말로 피라미드 구조였습니다. 그렇죠? 21년도 작년이죠. 시점을 보게 되면은 그냥 항아리 구조입니다. 우리나라 인구 구조가요. 67년 앞으로 조금 먼 미래긴 하지만 보시면은 역 피라미드로 바뀌게 됩니다. 실제 65세 이상의 고령자 비율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이다라는 거고, 이거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65세 이상 인구로 편입이 되면 우리 사회 제도는 기본적으로 이분들한테 강력한 사인을 보냅니다. 복지의 대상입니다. 일하지 마십시오. 지하철도 공짜로 타셔도 됩니다. 라는 거. 여러 사회제도가 이런 식으로 설계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금 오른쪽 그림처럼 고령자의 비율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날 때는 이거는 사실 개인적으로도 큰 변화겠지만 사회적으로도 엄청난 변화를 유발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상황에 있다라는 거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이런 변화가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비 부머가의 고령자 편입으로 인해서 사회 변화, 경제 변화가 일어나고 또 여러 가지 또 사회적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런 게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 것인가? 행복한 스토리는 아닌 것 같아요. 조금 암울한 스토리들이 이런 학계에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자, 이걸 갖다가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베이비 부모가 대거 고령자 65세 이상 인구로 편입되면서 우리 경제가 힘을 잃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당연하겠죠. 경제활동을 그만둔 고령자들이 주머니에 돈이 없게 되니까 소비력이 약해진다. 이 소비력이 약해지니까 이게 생산에도 영향을 미치고 조금 어려운 구조로 우리 경제가 어려운 구조로 가게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고, 이것도 반면에는 노동시장의 주역인 젊은이들의 수가 이제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생산 활동에도 영향을 준다라는 겁니다. 소비와 생산은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물고 물리면서 경제 성장률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끌어내릴 거라는 어떤 그런 괴담 비슷한 이야기가 지금 만연해 있다라는 거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재작년부터 베이비 부머의 맏형인 1955년생이 65세 이상 고령 인구로 편입이 됐습니다. 이들이 고령자로 편입되면서 그다음에 점점 매년 이제 고령자로 편입되는 인구가 거대 인구 계층이니까요. 많아지겠죠. 정부 곳간이 거덜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국민연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고령자 수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평균 수명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새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젊은이들의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고갈하는 속도를 한번 보실까요? 2041년에 픽을 찍는데요. 그 이후에 이런 거대 인구 덩어리가 복지의 대상으로 그냥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국민연금이 줄어들고 있고요. 2057년에는 국민연금조차도 바닥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최근 내용을 보시면요, 이런 국민연금에 대한 여러 제도적 개편이 필요하다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좋지 않은 이야기들. 이런 고령화 현상이 세대 간 갈등을 격화시키는 어떤 그런 촉매제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고령자들이 점점 두터워지고 있고요. 이들에게 투입되는 복지 비용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하는 생산 활동에 투입된 젊은이들의 이익과 상충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 혜택을 받는 사람들과 돈을 내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불일치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연금만 봐도 그렇죠. 하지만 이 불일치 정도가 너무 커지게 되고 젊은이들의 부담이 점점 커지게 되면 고령 계층과 젊은이들 계층 간의 화합이 점점 좋지 않은 방향으로 나가는 어떤 그런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젊은 세대가 좀 두려워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고령자들의 수가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수적 우세를 통해서 자신들의 이해를 복지 정책에 관철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 그렇게 되면 복지 비용을 누가 부담하겠습니까? 젊은 층이 더 크게 부담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 젊은 층은 노년층에게 자신의 이익을, 자신의 목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뭔가 연합하고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 이게 언론과 학계에서 또 돌아다니는 또 좋지 않은 얘기 중에 하나다라는 것. 그래서 이런 세 가지 내용을 좀 정리해 봤고요. 그림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표현해 봤습니다.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경제 성장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젊은이가 줄어드는데 고령자들의 평균 수명은 늘어나고 또 생산 활동으로 들어가지 않으니까 복지 비용이 점점 늘어나는 상황. 이런 상황 속에서 사회적으로는 세대 간 갈등이 지금보다 더 많아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의 베이비 부머를 보면은 사실 지금의 고령자들 65세 이상 인구로 편입되어 있는 대거 인구들과는 좀 큰 차이가 있다. 지금의 베이비 부머들 55년생부터 74년생 그 20년의 기간에 있는 1, 2차 베이비 부머들의 특성을 보면요, 교육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교육열이 또한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들은요, 또 하나가 민주화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화를 성공시켰던 그런 경험이 있고요. 그런 경험 속에서 엄청난 자신감이 있습니다. 제가 금방 베이비 부머가 은퇴한 다음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실제 전 계층으로 나눠서 경제적인 어떤 그런 여력을 우리가 평가해 본다라면은 실제 베이비 부머 계층은 가장 잘 사는 계층, 그리고 소비력이 높은 계층으로 사실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이 베이비 부머는 경제적 성공의 경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지금의 선진국 반열로 끌어올린 주역이기도 합니다. 이거에 대한 자신감, 자부심도 상당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괴담에도 불구하고 이 베이비 부머는 지금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고령자의 특성과는 조금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